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정보 보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중에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암호화 기술과 데이터 해싱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대책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보 보안 대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내용이 메시지 인증 코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서명, 그 다음에 사용자 인증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접근 제어 또는 뭐 접근 통제라고도 하죠. 침입 탐지, 방화벽 침입 방지 기술적인 대책들, 그 다음에 정보보안 관리와 정보보안 관련된 법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의 목표는 이 정보보안 대책의 기술적인 또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요, 이 정보보안 대책들이 정보보안 목표, 이렇게 기밀성, 무결성, 인정성, 또 가용성, 책임성 이런 것들을 그런 정보보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들이 어떤 목표 달성에 어떤 대책들이 사용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문제가 2015년도 7급 전산직 공무원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보보호의 보안 서비스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관 내부의 중요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는 행위가 탐지된 경우 전송자가 전송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보안 서비스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1번 무결성, 2번 접근 제어, 3번 기밀성, 4번 부인 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략적으로 답이 나오죠. 여러분들 한번 답을 선택해 보시고요. 나중에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2015년도 7급 전산직 공무원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정보 보호에 대한 위험 요소, 위협을 막기 위한 보안 서비스, 그 다음에 보안 서비스 구현을 위한 암호학적 메커니즘에 대한 각각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 도청에 대해서 보안 서비스는 기밀성이고 구현하기 위한 암호학적 메커니즘은 암호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번, 2번 서비스 거부, 부인 방지, 접근 제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변조, 무결성, 해시 함수, 4번 위조, 인증, 전자서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매끄럽지 못한 그런 조합이 하나가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답이 선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보안 대책 중에 메시지 인증 코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메시지 인증 코드가 뭐냐면요, 메시지 인증 코드, 그 메시지를 전송할 때 인증 코드하고 같이 보낸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메시지에 대한 인증 코드. 근데 그 메시지에 대한 인증 코드를 어떻게 만드느냐, 메시지하고요, 지금 전송하려고 하는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그 송수신자하고 같이 알고 있는 패스워드를, 메시지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해시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시지가 M이고 패스워드가 P면은 해시 값이라는 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해시 함수에다가 메시지하고 P, 이렇게 해서 이 해시 값을 구한 다음에 메시지하고 이 해시 값이 이제 메시지 인증 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 인증 코드. 영어로 하면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라고 해서 맥, 이렇게 되는데, 맥. 이 메시지하고 이걸 같이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에다가 그 메시지 인증 코드, 그러니까 이
메시지하고 여기다가 메시지 인증 코드가 요거잖아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와 패스워드 해시값 이 두 개를 같이 전송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메시지 인증 코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수신자는 어떻게 하냐면 수신자는 그 메시지를 이제 수신했겠죠. 수신된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송신자하고 같이 알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패스워드를 가지고 새로 해시값을 구하는 거죠. 메시지를 받았으면은 뭐 똑같이 구하면 되겠죠. 그죠? 메시지를 받았으면 수신된 메시지 있으면은 이 메시지하고 자기도 저 패스워드 알고 있으니까 패스워드하고 이렇게 해서 해시값 새로 구한다는 거죠. 요 새로 구한 요 해시값하고 송신자가 보낸 요 메시지를 보낼 때 같이 보낸 요 해시값하고 요 두 개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비교해서 만약에 같으면은 나와 같이 패스워드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소유자에 의해서 송신되었다 하는 것을 인증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패스워드를 알지 못하는 사용자는 절대로 패스워드를 알지 못하는 사용자는 절대로 이 메시지 인증 코드를 갖다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나와 같이 패스워드를 공유하고 있는 송신자에 의해서 송신된 게 맞다는 걸 갖다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 인증성이 어떻게 보장되는가 하는 거는 이제 해시 함수의 일방향성하고 약한 충돌 내성 특성을 갖다 이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세한 거는 우리 나중에 이제 메시지 인증 코드를 자세히 공부할 때 또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간략하게 좀 보면은 그 해시 함수의 요 메시지하고 패스워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메시지하고 같이 이렇게 전송이 된다고요. 네트워크상에서 이렇게 전송이 되는데 중간에 공격자가 이 메시지를 갖다 이렇게 이제 스니핑을 하고요. 스니핑을 한 다음에 요 메시지 스니핑하고 당연히 해시코드 스니핑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해시코드를 스니핑 하더라도 절대로 요 해시 함수로부터 원래 패스워드 P잖아요. P를 절대로 추론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이제 해시 함수의 일방향성이죠. 그죠? 일방향성. 그래서 중간에 그 메시지 해시 코드를 누군가가 이렇게 메시지 인증 코드를 누군가가 이렇게 스니핑 하더라도 원래 패스워드는 절대로 추론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추론할 수 없으니까 패스워드를 도청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는 이제 도청이 가능한 거잖아요. 메시지는 이제 뭐 그냥 암호하지 않고 전달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 공격자가 말이죠. 공격자가 메시지는 스니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자기가 추론할 수 없지만 자기가 임의의 패스워드를 말이죠. P-라는 이 패스워드를 만들어 가지고 해시값을 메시지 인증 코드를 만들었어요. 이 메시지 인증 코드를 만드는데 만약에 자기가 만든 이 메시지 인증 코드가 송신자가 전송한 이 메시지 인증 코드 요거랑 만약에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면은 공격자가 메시지 인증 코드를 갖다 대신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방지하는 해시 함수의 특성이 뭐냐면은 약한 충돌 내성이라는 거거든요. 요거. 패스워드하고 다른 임의의 P-라는 값을 가지고 원래 패스워드하고 동일한 그런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해시 함수의 약한 충돌 저항성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시 함수의 특성 때문에 메시지 인증 코드를 사용해서 이 메시지는 송신자가 보낸 게 맞다는 걸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세한 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해시 함수 또 메시지 인증 코드를 공부할 때 자세하게 또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메시지 인증 코드라는 게 이런 거니까요. 메시지하고 패스워드를 이렇게 이제 패스워드 해시 함수 값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는 거니까 이걸 중간에서 누군가 스니핑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재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지를 보내고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거는 그 공격자 말이죠. 공격자가 기존의 송신자가 보낸 그 메시지 인증 코드를 자기 것인 것처럼 뒤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그런 공격을 이제 재현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현 공격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 인증 코드를 만들 때 재현 공격을 방지하려고 그러면 뒤에다가 추가로 매 메시지마다 순서 번호를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러니까 순서 번호를 붙여서 보내거나 시퀀스 넘버 순서 번호를 붙여서 보내거나 또는 순서 번호가 아니면은 시간 정보 현재 메시지를 보낼 때 시간 정보 그 타임 스탬프라고 그러죠. 시간 또는 송신자가 그러니까 수신자가 매번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자기가 이 번호를 써서 메시지를 보내다 이렇게 이제 전송하는 숫자를 갖다 넌스라고 그러는데 넌스를 붙여서 이렇게 메시지 인증 코드를 만들어서 보내면은 요 값은 매번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그 공격자가 이 메시지 인증 코드를 스니핑해서 나중에 재사용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수신자는 이 한 번 받았던 메시지 인증 코드하고 동일한 메시지 인증 코드 보면 이거는 공격자가 재현 공격한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 인증 코드를 만들 때 사실은 요 메시지하고 패스워드만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뒤에 재현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순서 번호나 타임스탬프나 또는 넌스 같은 걸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우리 메시지 인증 코드 공부할 때 자세히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인증 코드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해시 함수에다가 메시지 플러스 패스워드잖아요. 그래서 요 메시지 요 부분 있잖아요. 메시지 이 부분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손상이 생기면 나중에 수신자가 다시 계산할 때 비교할 때 해시 함수 자기가 수신자가 수신된 메시지 그렇다면 예를 들어 M-라고 그러면 M-하고 자기도 알고 있는 패스워드하고 이렇게 다시 이제 메시지 인증 코드를 계산하거든요. 요 두 개를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같지 않다. 그러면은 요 메시지에 중간에 이렇게 뭐 통신하는 거에 조작이 돼가지고 M-하고 메시지하고 수신된 메시지하고 송신된 M하고 M-가 다르면은 요 메시지 인증 코드 수신자가 계산한 해시 값하고 송신자가 계산한 이 해시 값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거네. 그러면 이제 그 메시지 인증 코드를 비교를 해보면은 수신자가 이 메시지가 중간에 조작이 됐는지 이런 것 갖다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인증 코드를 가지고 그 메시지의 무결성도 보장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은 메시지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 인증 코드를 가지고 단지 이 메시지의 송신자 인증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메시지가 송신되는 과정에서 무결성이 유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메시지 무결성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해시 함수에 아까 이야기했던 해시 함수의 그 약한 충돌 내성 특성을 이용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간에 누군가가 메시지를 원래 송신한 메시지는 M인데 중간에 그 M-로 이렇게 조작을 했어요. 이건 당연히 다르겠죠. 이러면은 절대로 이렇게 요 해시 값에 패스워드하고 메시지 값 계산한 거하고 해시 값에 패스워드하고 M-랑 이렇게 계산한 거 이거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 동일한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 서로 다른 메시지하고 M하고 M-를 찾을 수 없다. 그런 성질이 해시 함수의 약한 충돌 내성, 약한 충돌 저항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한 충돌 저항성 때문에 메시지 무결성이 보장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메시지 인증 코드가 책임성을 보장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메시지 인증 코드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같은
패스워드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있잖아요.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메시지 인증 코드가 메시지하고 패스워드를 이렇게 가지고 메시지 인증 코드를 만드는, 이게 이제 메시지 인증 코드잖아요. 이 메시지 인증 코드는 누가 만들 수 있냐면은 이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사용자들은 다 만들 수 있다고, 똑같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송수신자가 동일한 메시지를 동일한 패스워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 인증 코드가, 예를 들면 송신자가 자기가 이렇게 이 메시지 인증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놓고 있잖아요. 이 메시지 인증 코드는 사실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수신자가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내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누가 이 메시지 인증 코드를 만들었는지를 사실 제3자 입장에서 검증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메시지 인증 코드는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송신자도 만들 수 있고 수신자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시지 인증 코드는 패스워드를 공유하고 있는 사용자끼리 이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송신자가 보낸 게 맞다, 이거는 증명을 할 수 있지만 이 메시지 인증 코드가 그 중에 누가 만든 거다는 것을 제3의 입장에서 증명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부인 방지에는 이 메시지 인증 코드는 사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 디지털 서명이라는 거죠. 디지털 서명. 그래서 나온 게, 디지털 서명은 공유하고 있는 그런 패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해시코드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고유한 개개인이, 그죠? 고유한 개인키, 개인의 어떤 비밀키, 개인의 비밀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는데, 뭐에 대해서 암호화를 하냐면은 메시지 그 자체에 대해서 암호화를 하진 않고 메시지의 해시 값을 요 개인키, 개개인이 고유하게 유지하는 그런 개인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암호화를 하는, 요 암호화된 결과가 이제 디지털 서명이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암호화 기술은 이제 공개키 암호화 기술을 쓰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수신자는 송신자의 그 공개키를 사용해서 디지털 서명을 이렇게 복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디지털 서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메시지에 대해서 있잖아요. 메시지에 대해서 해시 값을 구한 다음에, 해시 값을 구하는데 이걸 갖다 암호화를 하는데 키를 뭘 쓰냐면은 개인 키를 쓴다는 거죠. 개인 키를 써서 이렇게 암호화. 물론 이 암호화 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 기법은 공개키 암호화. 이게 뭐냐면 이게 서명이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 서명. 그죠? 그때 요 개인키는 개개인마다 고유한 그런 개인키가 되는 거죠. 고유한 개인키. 물론 이 복화는 이 개인키에 대응되는 공개키를 사용해서 이렇게 복화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말이죠. 그러면은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개인키 소유자가 그 서명은 내가 한 게 아니다는 것을 절대로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게, 그 개인키는 자기만 알고 있는 개인키이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가 그 개인키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갖다 암호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서명은 그 디지털 서명을 만든 개인키의 소유자가 그게 내가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서명은 메시지 인증 코드하고 달리 부인 방지용으로 사용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공개키 소유자가 누군지를 사실은 이제 누군지를 갖다 이렇게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 공개키는 누구의 공개키라는 것 갖다 증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 공인인증서고, 그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유지 보수하고 뭐 하는 그런 이제 전체 시스템을 공개키 기반 구조 PKI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PKI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서명하고 뭐 공인인증서 PKI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우리가 자세히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을 텐데, 어떤 디지털 서명하고 메시지 인증 코드하고 어떻게 다른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이해를 하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인정 이야기인데요. 사용자 인정. 상대방이 알고 있는 정보나 또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나 또는 상대방의 생체 인식 정보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사용자 인증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사용자라는 게 꼭 사람만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통신하는 뭐 장치가 될 수도 있고 통신하는 상대방 서버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인증 대상이 되는 사용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인증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그 접속한 서버가 이게 피싱 사이트인지 파밍 사이트인지 이런 걸 이제 서버 인증을 통해서 이제 그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누가 이렇게 그 통신 당사자 간에 중간에 그 중간자 공격자가 이렇게 끼어가지고 메시지를 조작하고 이러면은 중간에 이 메시지를 보내는 상대방이 실제 그 사용자가 맞는지를 갖다 인증하면은 이제 그런 것도 당연히 방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 인증을 해서 시스템 아무나 시스템에 이렇게 무단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용자 인증 이러면은 그 로컬 시스템에서의 어떤 사용자 인증을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제 사용자 인증 기법이 여러 가지 있죠. 패스워드 기반의 사용자 인증도 있고요. 토큰 기반, 뭐 이렇게 그 OTP라든지 뭐 아니면 카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인증 토큰 그런 것 기반으로 이렇게 인증을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패스워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인증을 위한 어떤 토큰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또는 공인인증서 이런 것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토큰 그 인증을 위한 토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체 인식 기반의 사용자 인증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원격 사용자 인증은 이 로컬 시스템에서의 사용자 인증하고 조금 이렇게 그 보안 측면에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증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전송하기 때문에 그 인증 정보가 중간에 공격자에 의해서 이렇게 스니핑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스니핑 공격을 고려해서 이제 인증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뭔가 패스워드 같은 걸 스니핑 한다는 이야기는 그 패스워드를 공격자가 재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재현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 시스템에서의 어떤 사용자 인증보다 추가적으로 원격 사용자 인증에서는 이제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원격 사용자 인증이 조금 더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나온 이제 원격 사용자 인증 메커니즘이 원격 사용자 인증에서 그러는 스니핑이나 재현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인증 메커니즘인데, 챌린지 응답 프로토콜 이런 건데요. 챌린지 영어로는 챌린지 리스판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통신하는 상대방이 그 송신자한테 그 전송하는 어떤 임의의 변수값 이런 변수값을 이제 챌린지라고 그러는데, 챌린지 변수값을 이렇게 보내주면은 그 변수값에다가 패스워드를 넣어가지고 그 챌린지하고 그러니까 해시값을 계산하는데 챌린지하고 패스워드를 같이 이렇게 그 해시값을 만들어서 이 해시값을 인증정보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전송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면은 이 중간에서 이 해시값을 스니핑 하더라도 패스워드를 절대로 출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일방향성 그 해시 함수 일방향성 문제 때문에, 그죠? 당연히 뭐 패스워드는 패스워드에 대한 어떤 기밀성은 당연히 이렇게 이제 보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챌린지 값이 매번 이렇게 송신자가 다른 챌린지 값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다. 그런 다른 의미의 이제 챌린지 값을 보통 이렇게 넌스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넌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중간에 공격자가 스니핑 하더라도 있잖아요. 스니핑 하더라도 다음에 쓸 수가 없어요. 다음에 쓰려고 그러면 다음에 쓴다는 게 재현 공격을 한다는 건 재현 공격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챌린지 값이 계속 바뀌니까. 송신자가 챌린지 값이 계속 이렇게 다른 챌린지 값을 써도 이렇게 준다고. 그러니까 스니핑 한 다음에 나중에 재현 공격 하려고 하더라도 재현 공격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챌린지 응답 프로토콜을 이제 원격 사용자 인증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하면 좀 더 이렇게 강화된 그런 어떤 그 사용자 인증 기법에서는 챌린지 응답 프로토콜을 주로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용자 인증을 공부할 때 또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 제어 또는 접근 통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접근 제어의 의미가 인가되지 않는 그런 정보 자원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비인가된 방식으로 정보 자원을 사용을 못하게 비인가된 정보 자원의 사용을 방지하고 또는 방식도 비인가된 방식으로는 정보 자원 사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접근 제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용자가 있으면 그 사용자가 그 정상적으로 인가된 그런 접근 방식으로만 그 자원을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을 이제 그런 기술을 접근 제어 기술 또는 접근 통제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정보의 기밀성도 유지를 하고 무결성도 유지하고 또 그 공격자가 정보 시스템을 임의로 이렇게 접근해서 뭐 이렇게 훼손을 한다든지 고장을 낸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가용성도 이렇게 유지를 하게 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이 접근 제어 기법이 크게 보면은 표준적으로 세 가지 접근 제어 기법을 씁니다. 임의적 접근 제어, 강제적 접근 제어, 역할 기반 접근 제어 이렇게 쓰는데 이 접근 제어 각각이 어떻게 동작하고 또 서로 어떻게 다르고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이런 부분은 여기서 다루기에는 조금 양이 많고요. 나중에 우리가 접근 제어 파트를 다시 공부할 때 그때 자세히 이렇게 다루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접근 제어 정책이 세 가지 정책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좀 이렇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입 탐지 기술인데요. 침입 탐지. 인가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보 자산을 접근해서 그걸 갖다 이렇게 뭐 어떻게 막 그 침입을 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찾아내서 경고하고 또 시스템을 그러니까 경고할 목적으로 시스템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그런 어떤 보안 행위를 침입 탐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침입 탐지. 그 침입 탐지도 뭐 그러니까 우리 정보 보안 목표 중에 그 책임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 보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침입 탐지 기술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침입 탐지 시스템도 이렇게 세 가지로 일반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호스트에서 이렇게 침입 탐지를 하는 방법, 여러 개의 호스트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침입을 탐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네트워크상에서 침입을 탐지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요 침입 탐지 시스템이 또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침입 탐지 기술을 공부할 때 그때 좀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침입 탐지 기술이 정보 보안의 대책 중에 상당히 중요한 대책으로 활용이 된다는 것은 여기서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침입 탐지 기술을 이야기할 때 한입팟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입팟 침입을 탐지하려고 그러면 어떤 침입들이 지금 이 시스템에 이 네트워크상에서 이렇게 침입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대체로 그 침입이라는 게 그 취약한 네트워크상의 어떤 취약한 시스템 이런 걸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적으로 공격자들을 그 유인해서 침입 행위를 실행하게 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 정보를 수집하고 또 공격자가 다른 시스템보다는 이 의도적으로 설치한 이런 시스템을 그 시스템 공격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설치된 그런 시스템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입팟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입팟. 그러면 한입팟을 이제 쫙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공격자들이 어떤 침입을 지금 우리 시스템이나 우리 네트워크에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분석할 수 있고 그 분석을 한다는 이야기는 대비책을 갖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입팟에 주로 공격이 집중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시스템들은 또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입팟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입팟에 대한 개념을 좀 이렇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물론 자세한 한입팟 시스템의 동작 방식 같은 거는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방화벽이 사실은 이 침입 방어 기술에서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요. 침입 탐지는 그냥 어떤 것들이 지금 침입을 하고 있는지를 탐지해내는 그런 기술이고, 이 방화벽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는 기술인데요. 입출력 네트워크 트래픽을 보안 정책에 따라서 통과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필터링하는, 막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기반의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방화벽이라고 그러거든요. 방화벽. 그래서 뭐 방화벽에 대한 방화벽이 상당히 종류도 많고 서비스도 많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다시 또 우리 나중에 방화벽을 공부할 때 자세하게 할 거고요. 이 방화벽도 기밀성 유지, 무결성 유지, 뭐 가용성 유지 이런 데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대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화벽에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트래픽을 우리 시스템을, 우리 네트워크를 이렇게 통과시키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록을 갖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기록. 그런 기록을 보통 이렇게 로그 기록이라고 그러잖아요. 로그 기록이 나중에 이제 공격 사실을 갖다 입증하는, 책임성을 갖다 규명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이제 중요한 자료로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방화벽이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패킷 필터 방화벽, 상태 검사 방화벽, 응용 게이트웨이 방화벽, 회선 게이트웨이 방화벽,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방화벽에 대해서는 다시 또 나중에 우리가 방화벽을 공부할 때 그때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상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입 탐지 시스템하고 방화벽이 결합된, 그래서 침입을 탐지해서 침입 행위를 하는 그런 패킷이나 연결을 차단하는 그 두 가지 서비스가 결합된 그런 시스템을 침입 방지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침입 방지 시스템, Intrusion Prevention System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거죠. 침입을 탐지해서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정보 보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관리적인 측면, 운용적인 측면의 이제 정보 보안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IT 보안 관리가 사실은 이제 정보 보안에서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데요. IT 보안 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조직에서 적절한 수준의 기밀성이나 무결성이나 인정성이나 책임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반적인 그런 보안 프로세스를 IT 보안 관리 프로세스 또는 IT 보안 관리 체계, IT 보안 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IT 보안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사실 이 국제 표준이 이제 ISO 27000 시리즈에 이제 잘 이렇게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 IT 보안 관리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은 어떤 조직의 IT 보안 정책, 그 다음에 보안 위험을 갖다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 보안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안 대책을 선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 계획과 절차를 개발하는 문제, 그 다음 보안 대책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 그 다음에 사용자의 보안 인식을 어떻게 제고하고 훈련을 어떻게 할 건지,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IT 보안 관리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IT 보안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이제 ISO 27000 표준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ISO 27000 표준이 대부분의 나라의 어떤 조직의 IT 보안 관리 체계를 규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IT 보안 관리에서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분야가 이제 그 어떤 조직의 보안 위험을 평가하는 문제인데요. 보안 위험. 그 조직의 정보 자산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그 위험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 분석하는 작업인데, 이 분석하는 방법이 그 표준으로 이 네 가지 방법이 이렇게 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접근법, 인포멀 어프로치, 비정형 접근법, 상세 위험 분석, 그 다음에 복합 접근법 이렇게 있는데, 요 네 가지도 그 IT 보안 관리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나중에 이제 IT 보안 관리 파트에서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보안 대책에 보면은 기술적인 대책도 많지만은 관리적인 그런 대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적인 대책이 뭐냐면은 어떤 보안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이제 대책을 일반적으로 보안 대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안 대책에서 운용적인 대책하고 기술적인 대책을 어떻게 선택할 건지, 또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조직의 보안 정책이라든지 보안 계획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또는 표준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칭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보안에서 관리적인 보안 대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적인 보안 대책. 그리고 이제 운용적인 보안 대책은 조직의 구성원이 어떤 그 관리적 차원에서 설정된 보안 정책 표준 등을 정확하게 구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그런 대책인데, 예를 들면 사용자에 대한 뭐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운용 측면에서의 보안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보안 대책은 뭐 정보 보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정확한 사용에 초점 맞춘 대책인데, 뭐 암호화라든지 뭐 해시 함수를 쓴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기술적인 보안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 보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대책들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술적인 보안 대책만 있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 조직에서는 이 관리적인 보안 대책과 운영적인 보안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게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그런 이제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 운영적인 보안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인적 자원에 대한 이제 그 보안인데요. 그래서 그 어떤 사용자들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보안 인식을, 조직의 구성원의 보안 인식을 제고하고 또 이렇게 보안에 대한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안 훈련과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직원들 채용하고 또 직원들 유지하고 퇴직 처리할 때 어떤 보안 관련해서 어떻게 그 각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죠. 인적 자원 보안에서.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이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보안 측면에서. 그리고 보안 사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팀을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적 자원 보안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보안 감사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시스템의 보안 기록, 또 어떤 시스템에 접근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해서 시스템 제어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설정된 보안 정책과 절차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이런 전반적인 그런 어떤 작업들을 이제 보안 감사다 이렇게 하고요. 보안 감사가 이제 그 정보 보안의 책임성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책임성을 규명하고 하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정보 보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법적인 그런 장치들도 많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 관련해서 이제 반드시 이렇게 지켜져야 될 그런 어떤 사항들을 이제 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정보 보안 관련법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있고요. 주로 이거는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보호 요소들을 이제 규정하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서명이 그 디지털 서명에서 이제 상당히 이렇게 전자서명이 광범위하게 특히 전자상거래 같은 데서 광범위하게 이용이 되는데 전자서명 관련된 어떤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 전자서명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공인인증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거 포함해서 이제 전자서명법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그 사이버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 하는 걸 다루고 있는 법이 개인정보법인데 정보보안, 정보보호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될 법 중에 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반,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에 관한 어떤 법이 정보통신 기반보호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위치정보도 상당히 중요한 개인정보가 되고 있는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정보보호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5개의 법규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강의의 이제 마지막 파트에 또 이 정보보안 관련 법의 자세한 내용은 다시 또 이렇게 다룰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보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들 중에 제 1강에서 다루었던 앞에서 다루었던 암호화 기술하고 해시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대책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 처음에 내가 제시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보보호의 보안 서비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물었고요. 기관 내부의 중요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는 행위가 탐지된 경우 전송자가 전송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다 이렇게 했는데 무결성 접근 제어, 기밀성 부인 방지 답이 딱 나왔죠. 그 다음 문제, 정보보호에 대한 위험 요소, 위협을 막기 위한 보안 메커니즘, 보안 서비스 구현을 위한 암호학적 메커니즘에 대한 각각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청, 기밀성, 암호화, 서비스 거부, 부인 방지, 접근 제어, 변조, 무결성, 해시 함수, 위조, 인증, 전자서명. 답이 분명하게 눈에 보이시죠? 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